안녕하세요. 온통의 김종윤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코로나에다가 명절 자체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모델 Y, 테슬라 모델 Y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발표가 돼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나온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고요. 올 2월 23일에 아이오닉 5가 글로벌 런칭을 또 하게 되면 과연 얼마에 나올까? 또 어떤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이 전기차 전동화가 되고 전자식으로 기능이 변경되고 물리적인 장치가 전자적인 장치로 바뀜에 따라서 이 페일세이프 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다. 뭐 속된 말로 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 못할 것 같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가 운행을 평균 하루에 2시간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50km 내외 7, 8km 정도 하루 평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외에는 이제 22시간 동안 주차장에 서 있어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 그 강력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개인의 사무, 업무 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오락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즉 2시간 운행하지 않는 22시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야 된다. 어떤 경험, 모빌리티와 모바일을 이용해서 진정한 컨버전스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업이 정말 앞으로의 차트 전기차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니까 야! 일론 머스크가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건 뻔할 리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요. 처음 사업 집2라는 B2B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집2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기업의 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킹 B2B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슈머에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생활상의 경험을 하게 한 그런 소프트웨어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링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또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런 사용성 위주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 폭은 더 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기업이 이제 엑스닷컴입니다. 페이팔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페이팔은 그 엑스닷컴의 경쟁사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니까 합병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시장 페이팔을 넓혀가자 해서 페이팔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야, 그 엑스닷컴은 꼭 포르노 사이트 같지 않냐? 그래서 사명을 페이팔로 바꿨고 이게 이제 이베이의 그 인수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의 창시자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원래는 엑스닷컴 그러니까 금융 결제를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옮기는 페이팔 결제가 그래서 직구의 새로운 장을 또 여는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사업으로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솔라시티, 또 테슬라를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테슬라의 CEO까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팔도 이 사용자 경험에 따른 뭐 그런 소프트웨어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소프트웨어 출신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와 모바일을 컨버전스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렇게 엄밀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리마 오토모빌, 루시드, 뭐 샤오퐁, 니오 이런 회사들은요 내연 자동차에서 기반한 출발한 그런 자동차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기차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타페닝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마틴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이북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북 소프트웨어니까 이것도 뭐 그 사용자 중심의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거리가 좀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650 배터리로 전기차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여기에 또 누가 가세를 하냐면 스트라벨이라는 2019년도까지 테슬라의 CTO 지금은 이제 테슬라에서 나갔습니다만 이 스트라벨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 테슬라와에 합류하면서 데리고 온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스트라벨도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내연차 출신이 아니고요.
이 스탠포드 물리학과를 진학했다가 이 물리학 수업이 체질에 안 맞아서 시스템 공학부로 전공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와 리튬이온 배터리, 18650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히겠는데 라고 해서 대학 시절에 이 폐차에 가까운 포르쉐를 1500불에 구입을 해서 이걸 하이브리드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제 제로 400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당시에. 그리고 640km를 주행을 해서 그 당시 가장 최장거리 주행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각종 과학 전람회에서 입상하고 이런 특이한 인재였거든요.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가 스트로베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장시간 토론 끝에 내가 이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좀 펀딩 하고 있는데 그 모금을 하고 있는데 1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0,000불을 그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650만 달러 2004년도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에버하드하고 얘기를 한 끝에 사업성이 있다. 2004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스토라벨에게 야 테슬라 가서 합류해. 그래서 그때부터 테슬라에 합류를 했고 결과적으로 CTO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된 핵심 기술 책임자로 일을 했었죠. 근데 이 스토라벨이 처음에 그 테슬라 합류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10,000개를 연결해서 자동차에 동력원으로 사용하면 기가 막힐 텐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습니다. 그래서 로드스터 또 모델 S에 7,000개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병렬로 연결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게 스토라벨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에버하드도 그렇고 타페닝도 그렇고 이 스토라벨도 그렇고 초창기에 엔지니어들이 내연차의 기술 과정이나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부터 IT 기반의 전자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융합되어 있는 움직이는 그런 전자제품 정도로 이해를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본연의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가지고 출력을 내고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뭐 이런 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또 배터리 화재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었는데 가장 내연 자동차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페이스세이프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꽤 초창기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들이 이런 필요 때문에 내연차 엔지니어들이 대거 필요하겠구나 해서 내연차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전반적인 성능과 또 안정성, 사용 편의성, 또 페이스세이프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테슬라의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테슬라에는 현재 그 내연차 GM, 포드, 또 토요타, 닛산 이런 데서 이제 내연차 설계를 할 때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리마 오토모빌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연차 엔지니어들 많이 지금 대거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국계 엔지니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추적할 때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전에는 미리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엔지니어들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테슬라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계 그 엔지니어나 또 한국계 엔지니어분들도 몇 분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카톡이나 메일을 주고받고 리마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리마 오토모빌리에 계신 한국계 엔지니어이시고요. 내연차에서 오래 경험을 쌓아온 상당한 스페셜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카톡 제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좀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 내용 중에서 요 빨간 줄 친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읽어드리면 미팅을 할 때마다 쓰레기 같은 품질 마인드를 관철해서 설계에 반영하려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순수 전기차 엔지니어 분들이에요. 이를 막으려는 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매일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좀 고조돼서 이런 표현들을 쓰신 건데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신중하신 분이기는 한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특정 기능 구현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엔지니어 분들은 그래가지고 혁신 어떻게 추구해? 시장 어떻게 바꿔? 넣어야 돼.
너희들은 겁쟁이, 치킨이야. 이렇게 놀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내연차 경험을 쌓으셨던 그런 엔지니어분들은, 야, 이거, 페이스세이프 걱정해야지. 이거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 고려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검증 안 된 건데 싫으면 안 돼. 너희들 제정신이야? 너희들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 기능 구현을 할 때 그 기술에 대한 연구 단계도 물론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 전기차 엔지니어와 내연차 엔지니어 간의 이 생각의 격차, 특히 페이스세이프와 관련된 전혀 다른 시각을 좁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리막 오토모빌도 마찬가지고 그 외 전기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노력들 양쪽에서 그러니까 혁신을 추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성능,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뛰어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 놀라움이나 경탄 그리고 또 혁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상황들, 안전성, 그 다음에 또 사용 편의성과 그 페일세이프를 다 고려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보완이 되고 2차, 3차, 4차 안전장치들 이렇게 해서 소비자 손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노력들과 논의들 또 고성이 오가는 피말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전기차들을 보다 품질 높은 결과물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테슬라든 뭐 리막 오토모빌이든 그 외 뭐 루시드 그 외 전기차 기업들이 내연 자동차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세이프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그 전자식 도어를 만들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 전기차 엔지니어들이 거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내연차에서 온 그런 분들은 이 결정권은 사실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자 도어식은 위험하다. 그 보조 전원이 남아 있어도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뭐 우리도 나름대로 페일세이프 다 있고 전원이 다 끊기더라도 보조 전원까지 살아 있으면 되지 않냐. 내연차 엔지니어들은 이거 기계 장치, 전자 장치 문을 열어주는 이 칩셋 자체가 망가지면 못 열지 않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야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만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보니까 전자식도로 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테슬라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도어락이 폐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차보다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 도어락 요게 이제 내연 자동차 80년대 들어간 에탁스에서 제어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ECU를 그 에탁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작동을 해서 문을 잠그는 거예요. 주행하다 문 열리 위험하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긴급한 상황이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할 때 충돌 센서가 이 정도는 사고야 해서 에탁스에 통신을 하면 에탁스가 야, 이거 문 열어 하고서 탁 열어주는 요 기능이 80년대 중반부터는 들어갑니다. 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행 중 자동으로 문 잠기는 차에는 이 기능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들은 이게 80년대부터 됐던 거라 강조할 포인트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적 기술인데 이걸 얘기를 해. 이런 입장인데 전자식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이거 전자식도인데 사고 나면 문 잠기면 밖에서 어떻게 알아요? 잠금 해제가 충격받으면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건 전자식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테슬라에서 이런 걸 만들었나 보다. 테슬라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건데 내연차에서는 그걸 강조할 거리도 안 되니까 강조를 안 하는 거고 테슬라에서는 불안한 어떤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라는 걸 문구에 매뉴얼에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안전 규정을 지켜야지만 차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은 건데 그 외 부분들에 대한 페이스세이프들은 전기차만 설계했던 엔지니어들과 내연차를 설계했던 그런 설계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좁히기 위해서 엄청난 갈등과 논의와 심지어는 막 싸움까지 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델 S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왔죠. 60마일까지 9.99초,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뭐 2.1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쿼터 마일 400m까지는 9.23초. 마력은 1020 HP. 네, PS로 한 사람은 조금 모르겠죠? 네. 최고 속도는 322km. 예. 굉장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내를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이 사각이에요. 요거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테슬라가 좀 관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이 사각이라 그러면은요, 이거 뭐 F1, 포뮬러카 뭐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이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슈퍼카를 만드는 거,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 또 맥라렌, 뭐 부가티까지 심지어는 420km 이상 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대형차. 근데 사각 스티어링 휠을 안 쓰거든요. 미래 자동차에 보면 조이스틱 막 이렇게 하시는, 아니 왜 스티어링으로 왜 동그라야 되느냐, 사각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좀 비행기 조종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F1 포뮬러카 그 운전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을 록투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록투록. 끝에서 끝까지, 잠김과에서 잠김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가는 회전비를 이제 록투록 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록트록 2면은 2회전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록트록 3이면 3회전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이제 파워 스티어링 유압식이었죠. 예,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되기 전에는 기어비를 통해서 이제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편안한 조작감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록트록이 좀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록트록 3.5 이상이었습니다. 포르쉐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이 파워 스티어링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 포르쉐 고성능 모델도 3.5, 록트록 3.5, 3.7 막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EPS라서 모터가 그걸 돌려주기 때문에 이 비율이나 뭐 이런 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스포티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록트록 2회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차들이 이제 보통 2회전에서 2.5까지를 사용을 하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가 2.5에서 3 그 정도 사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가이런토가 3이 넘어요. 3.2,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르시엘라고는 3.5였어요. 왜 람보르기니 슈퍼카인데 이 록트록이 비율이 높냐면, 이 람보르기니는 원래 처음부터 그 페르치오 람보르기니가 야, 이거 서킷에서 타는 차를 양산한다고? 야, 그거 아니야. 그냥 GT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록트록을 좀 비율을 높게 갔습니다. 이게 록트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많이 틀어도 조향은 조금씩 되니까 안정감이 좀 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타를 잘못하더라도 영향이 덜 미치기 때문에 고속 환경에서는 좀 더 일반 사용자들에겐 안정감을 주죠. 그 반면에 레이싱 카들은요, 이 WRC 같은 그런 레이싱 카들이 대체적으로 록트록이 1.5회전 정도 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회전 다 돌아가는 비율이 54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F1 포뮬러카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표적으로 JQ R1 포뮬러카가 좀 높은 수준인데 2.2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록트록 1회전, 그러니까 360도.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포뮬러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안 뗍니다. 조향할 때. 지금 이제 변속기도 장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뗄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변속 장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쪽 손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변속하고 잡고 변속하고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변속 장치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운전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180도 이렇게 180도를 돌려도 손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변속 장치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한 1.2까지 높이더라도, 보통 이제 포뮬러 운전하는 드라이버, 신급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는 몸도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떼고도 그 각도를 다 커버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포뮬러 3 같은, 저희가 이제 상하이에서 그 테스트를 했었던 요게 그 장면인데, 요것도 록트록이 1회전 조금 넘습니다. 1.1회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 치는 장면 보시면은요, 보통 일반 자동차들은 카운터 칠 때가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돌아가는데, 살짝만 돌려도 카운터가 들어가는 록트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각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록트록이 1.5회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카운터를 치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 스티어링을 풀 때는 놓을 때가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리프트를 할 때라든지 차가 슬립이 나서 이 감아놓은 걸 풀어야 될 때는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놔서 이게 그 반력으로 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놓는 경우에 원은 동그라니까 어디든 잡을 수 있어요. 뭐 D컷이라고 해봤자 살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각이 되면 두 개 손잡이를 찾아서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멈출 줄 알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감을 때도 180도를 넘어가게 되면 팔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놔야 되는데 놓고서 다시 잡을 때 잘못해서 스티어링 휠을 놓치게 되면 컨트롤 미스가 생겨버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 모델 S에 요 사각 스티어링 휠을 넣었다 그러면 록트록을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모델 3가 록트록이 상당히 좀 그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2회전밖에 안 됩니다. 양상차 중에서 가장 스포티한, 그러니까 페라리라든지 뭐 이런 고성능차에 해당하는 그 정도 록트록을 가지고 있는데, 모델 S에서 사각을 썼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게 그러면 1.3 정도에서 2까지 가변인가? 가변이라 그러면은 뭐 EPS로 변화하면서 록트록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렉서스 GS450H 같은 경우에는 록트록이 2.7에서 3.7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민감하게 되면은 일반 운전자들이 좀 어렵거든요. 조작하기가. 그래서 좀 더 여유를 두고 빠른 속도에서는. 하지만 이거 그 유턴할 때 되면은 3.5, 7 그러면 막 한참 돌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알아서 스티어링 기어에서 그 비율을 좁혀줘서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조절을 하는 가변 장치. 그래서 모델 S에서 만약에 한 1.3에서 2 사이로 이걸 가변으로 해놨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모델 3처럼 한 록트록 2회전을 해놨는데 이런 네모난 방식의 F1 방식의 휠이라 그러면 요거 사실 약간 문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출고하실 때 또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그 록트록 비율을 한번 좀 그 고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급격하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720도면은요, 이게 180도까지 일반 사용자들이 훈련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180도까지 해놓고 놔야 되거든요. 놓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놓치게 되면 이 컨트롤 미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긴급한 상황에서 슬립이 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드리프트 상황 같은 게 의도치 않게 연출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졌을 때 이 네모난 휠의 양쪽 끝을 찾아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내연차 출신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생각 안 하진 않았는데 아마 가변 스티어링 비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조정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을 넣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페일세이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페일세이프 부분을 강조를 한 거는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제조사들 가운데서도 이 전기차만 만들어 왔던 제조사들이 초창기에 많이 놓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내연자동차 출신 엔지니어들이 이런 싸움을 통해서 막 고성이 오가는 그런 환경 내에서 지켜내고 있어서 하나씩 바로 잡아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아직도 이 초창기 멤버들, 전기차, 일단 그 스트라벨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합류를 하고 나서 상당 기간 테슬라 CTO로 재직을 하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내연차의 페일세이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전기차만 순수하게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인데, 결정권자들이 위에 있다 보면 내연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품이 나왔을 때 이게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면 그걸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계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전기차 회사들, 그러니까 설립 연도가 얼마 되지 않고 전기차부터 출발한 그런 기업들이 페일세이프에 생각보다 철두철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챙겨놓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보안, 2중, 3중 안전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뭐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명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